불끈하고 해식TV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뵙죠? 거의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 텀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어서, 좀, 공부에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 오늘 내용은 원래는 그 역사 관련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그 6개월 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사고들도 많이 있었고. 그건 굵직한 사건으로 본다 그러면, 대선이 있었고, 미대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당대표 되셨죠. 그리고 또 엊그제 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재명 유죄 판결을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유죄 판결, 2심 나오더라도, 어차피 대선까지, 대법원 3심까지 갈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판결을 질긴 미뤄왔는데, 어차피 다음 대선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재명을 제가 어떻게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민주당의 가마우지. 민주당의 시진핑. 그러니까 이 인간은 대선까지 울고 먹어도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용해 먹고 보내도 되지 않겠냐. 왜? 없거든 지금. 정치 파트너가.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정반의 정치 지형을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말고는 지금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유죄 판결하고 1심 판결 보면 내가 아차 싶은 거지. 한 가지 변수를 내가 놓쳤어요.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재명의 판결은 오히려 대선 전에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유죄 판결이라는 하나의 한 주제로 얘기를 하고 다음 수업도 정상적으로 한번 역사 관련해서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하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신문 기사를 가져왔는데, 여기 앞으로 한국 정치권판도 바뀔까? 이 내용은 한국 BBC 코리아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이 벌써 여기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느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긴박하게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라 하지? 아무튼 뭔가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변수가 뭐냐면, 그건 나중에 자주 좀 살펴보는 거로 하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역대 우리나라 대선 결과들이 있었죠. 역대 대선에서 대통령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들은 누구였을까? 물론 언론들도 있겠지.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상대방 후보들이죠. 왜 그럴까요? 살펴볼까요? 우선 먼저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상대방 후보죠. 이게 누굽니까? 이분이죠. 유해창 후보. 97년 대선 당시의 모습입니다. 김대중과 맞붙는 이회창 그 당시 후보.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정부의 감사원장을 역임했어요. 그리고 국민총리까지 했고, 김영삼과 대륙각을 세우고 뛰쳐나와서 대선 후보가 되신 분이에요.
대쪽으로 알려진. 근데 한 가지 복병이 또 있었습니다. 김영삼 장로가 키우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이인재 후보. 그러니까 이인재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인기 좋았어요. 그 노동부 장관도 했고 검사 출신이고 인기 좋았어요. 그 국회의원도 당선이 되고 우리 기고만장했지. 왜 뒷배가 있으니까. 기고만장했어. 그리고 유해창 후보를 막 과소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나가기 전에 경선에 붙었는데 유해창 후보하고 막상 딱 붙어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유해창 후보의 조직력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그 대선에서 패배했죠. 이인재 후보가 그 당시에 불복을 합니다. 결국 뛰쳐나갑니다. 근데 YS가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이랬다는 거야. YS가 이회창 그 당시 후보한테 그 전화를 했다는 거야. 뭐라 그랬냐면, 이 형아, 야 우리 인재 좀 만나봐. 아 인재 가면 언제 와? 만나서 해파 좀 풀고 화 좀 풀어봐. 응? 알았지? 이랬다는 거야. 근데 유해창 후보 어떤다고 반응했어? 낼 거야. 대쪽인 낼 거야. 만났겠어 안 만났어? 안 만났죠? 결국은 누가 믿을 거냐? DJ만 신이 난 거지. 게임 끝난 거지. 그 당시에 이해창 후보하고 이인재 후보하고 합한 그 표가 DJ보다 거의 400만 표가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들을 보면 이상해. 뭔가 지금 영국을 본 것 같아. 어떤 또 있어요. 이건 이제 대선 결과 분석 이제 데이터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거의 400만 표가 많다고. 유해창하고 이인재 합한 게. 김대중 자인화 됐으면 김대중 대통령 못되죠. 될 수가 없어요, 원래. 아무리 김종필 그 당시 총재, 작년 총재하고 내각제 개헌을 고려를 해서 DJP 연합하고 IMF 만들고 김영삼 뒤에서 은근히 도와주고 그렇게 해도 어려웠다고. 근데 결정적으로 유해창 그 후보의 그랬던 판단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각본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16대 2002년도 이때도 더 기가 막힙니다. 둘이 붙었는데 노무현, 유해창 이때는 이제 단둘이 붙었죠. 57만 표 거의 노무현이 이겼어요. 근데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02년도 그 대선 당시에요. 그때 대선 공약이 뭔지 아세요? 노무현이고 수도 이전이죠. 지금 세종시 행정도시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행정도시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뭐냐면 대선 공약이 서울을 옮기는 거야. 그냥 수도 이전이야. 수도 이전.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게 그 대선 공약이 될 수 있죠? 응? 수도를 통째로 이전하겠다는 거야. 그 충청도 그때 공주 인근으로 이제 특정 지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도 이전이라는 대선 공약은 이건 공직선거법으로 걸어도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위반으로. 근데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안 해. 이상해. 그때 얼마나 속이 터졌나. 근데 문제는 대선 토론에서 이회창 후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세요. 노무현 수도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회창 후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도를 이전하면 수도권 집값 떨어집니다.
게임 오버. 야, 판자. 아, 세지마, 점수라. 게임 오버. 와, 기가 막히더라. 나 야,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못 봤어. 그래서, 한, 30년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결과들을 한번 그 미적 거리를 가지고 한번 보면, 한편은 무슨 영국을 본 것 같아요. 잘 짜야지 대본에 의해서. 이런 코미디가 돼 있죠. 재밌죠? 그러니까, 어떤 여태까지 대선을 하면서 대통령 만드는 역할과 어떤 공을 세운 후보는 다로 많이 상대가 후보였다. 그러니까 조력작이 있었던 거지.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었던 거야. 그 조연은 이회정 그 당시 후보가 맡은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대선 별 관심을 안 갖고 봤던 게 바로 이런 그림이 나왔던 거죠. 다음 대선에 가장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대선에서 이렇게 대하는 거지. 당신 말이야, 응? 이재명 후보, 당신 말이야, 아직도 친정이, 응? 그리고 이재명, 이나, 쉐쉐, 게임 오버. 이재명 씨, 수고 많았네. 너 멀리 안 갈게. 바이바이. 이런 그림을 그렸거든.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닐 수도 있다. 왜? 한 가지 변수가 많아. 내가 착각을 했어요. 변수를 빼먹었어. 그래서 일단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주요 쟁점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죠. 고 김문기 관련 발언, 그리고 두 번째는 백현동 관련 발언.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그 조문을 읽어보면 핵심 키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어떤 선거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 혹은 행위를 했을 때 그 처벌하는 그 법 조문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는 조문이 하나인데, 핵심은 그죠. 당선을 목적으로. 다른 표현을 하면 어떤 행동과 어떤 사실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 국민의 공익에 반하는 것, 이게 이제 판단 기준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검사 쪽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관련 법 조문을 해석을 하고 판단을 설득하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측에서는 방심을 한 것 같아요. 고 김문기 씨를 안 오냐 물어보냐. 이게 어떻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지? 그런 거. 백현동 관련이 공직선거법 위반인가? 방심을 한 것 같아요. 그 방심을 딱 피해는 묘수를 하나 던진 것 같아요. 그 검찰 측에서. 그리고 그 이재명 측에서는 방심을 했고. 그리고 검찰 구형령 법정 지역이 2년인데 판결 형량이 높죠. 이게 맥시멈이 벌금 100만 원이더라고. 근데 징역 1년이 나왔어. 집행유예 2년에. 그러니까 1심에서 패턴을 좀 세게 했네. 패턴 세게 했어. 아니, 2심, 3심 가서 이걸 뒤집기가 좀 부담스럽겠는데? 어? 나 같으면 다이 하겠다. 아니면 콜 받고 따답을 하나? 이거 체크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백현동 관련은 이거는 빼박이지. 왜냐면 국토교통부까지 걸고 넘어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오프라인에서 한번 그 현장들 한번 가보세요. 그 택지 개발 택지 조성하는 그 현장들 가보면 옛날 같은 민자 사업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공공 아파트죠. 이게 이제 일종의 이재명의 효과죠. 그러니까 이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거 뒤집기가 좋구나. 이번에 그 검찰이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이재명 쪽에서는 방심을 했고, 이게 어떻게 공직선거법인가 이렇게 방심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 애들이 좀 머리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항소 일정을 보니까 이게 늦어도 뭐 규정상으로는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3개월 만에 2심, 3심, 3개월 이렇게 해서 6개월.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좀 회의적으로 봤거든요. 여태까지 뭐 2년에 걸렸는데, 뭐,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또 대선까지 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판결 전에 아주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관측이 됩니다. 이게 뭐냐? 11월 14일 선거 전일이죠. 15일 전 이재명 판결 나기 바로 전날 윤미향의 그 공공행정권에 대한 진영이 대법원이 확정이 돼요. 이 사람 국회의원 아니잖아. 지금 세비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의원직 상실의 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이 돼. 이건 뭐야? 아니 대법원이 판결을 이렇게 밀어놔도 되는 건가? 그 시점이 또 묘하잖아요. 15일 전에 전날 14일 징역이 확정이 되죠. 그리고 또 그날 이재명 판결이 있던 그날 명태군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영장이 정식적으로 발부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 이 일련의 그 타임라인 사건을 관찰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 공통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유다. 응? 그렇죠. 글로사하죠. 그리고 이 그 사건의 그 관련 인물들의 공통점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 친중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명 쉐쉐. 일명 차이노머니.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11월 7일 그 대구민 단화 및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민 단화 및 그 기자회견이 있었죠. 근데 눈에 띄는 그 발언이더라고.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의 대책을 미리 대비하여 왔습니다. 라는 내용이 귀에 이상하게 그 와닿더라고요. 아하,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래전부터 그 윤석열 그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상을 하고 미리 배팅을 한 것 같아. 배팅을 한 것 같아요. 그 바이든 그 대통령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미리 예상을 하고 배팅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럼 여태까지 그 의문들이 해소가 되는 거죠. 왜? 그 이재명 관련 판결들이 미뤄져 왔는가. 그렇죠? 그렇듯하죠. 그리고 이 장면이 논란이 있는 장면이에요. 나도 그 그러면 TV를 한번 봤거든. 생뚱맞더라고. 아니 갑자기 머리를 숙여 그래. 누구한테 머리를 숙인 거야? 뭘 잘못했는데? 윤 대통령 뭘
올려붙은 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막 말이 많았어요. 야권에서 뭐 영혼이 없는 사과라는 뭐 사과의 대상이 뭐 불명확하다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저는 알지. 이제는 알겠더라. 그러니까 속내가 이거야. 친중파 정치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좋댔습니다. 이게 이제 8일 아닙니까?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 검찰청에 소환된 게 그 다음날이야.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검찰 하필이면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해. 그리고 머리를 숙여. 그럼 이 의미 맞잖아. 그죠? 맞아. 정치인 여러분. 친중파 정치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좋됐습니다. 지몸이지 지몸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뭐 이런 거. 그래서 요즘 엊그젠가 뭐 내 평소에 TV를 잘 안 보는데 그 MBC하고 SBC를 한번 봤어요. 그 마봉천, 엠병신 범죄를 봤는데 얘가 미쳤더라고. 하루 종일 그 명태균 그 녹취력을 반복 지선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명태균 사건의 그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뭐 김건희 여사 녹취력 뭐 그게 아니고 명태균 사건의 진실 찐카 진실은 뭐냐 이거지. 이거 명태균 리스트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명태균 사태의 찐카라고. 이게 정형적인 군사 전략의 일부야. 이걸 뭐라고 하지? 성동격서. 손자병법에 나오는 성동격서라고. 제가 아마 이정인 강의를 통해서 27클럽 한번 다뤘죠. 그게 성동격서 전략이 일환이에요. 일반 대중들에게 뭘 던져줘요? 블러핑. 이제 음모론을 던져주죠. 27클럽이라는. 근데 그 핵심은 뭐예요? 히피문화 아닙니까? 히피문화. 일반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 선 넘지 마. 이거 히피문화. 선 넘지 마. 죽어. 알았지? 이게 핵심이라고. 그 일반 대중들에게는 27클럽이라는 그 음모론이라는 그 가십을 던져주고, 흔히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정보전 심리전으로 아주 흔히 쓰이는 군사전략의 일반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50 때. 이게 뭐야? 국제그룹 해체. 여러분 국제그룹 해체 어떻게 그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야? 존나 나쁜 놈이지. 그렇잖아. 존나 나쁜 놈. 정치자금 뭐 짜게 줬다며? 그 회장이. 축하위원회 뭐 지각하고. 그리고 뭐 전두환한테 밑보여가지고 일부러 국제그룹 날리고 뭐 해먹었다 그러는데, 그 국제그룹 해체 그 찌는 뭡니까? 부채비율 1000%입니다. 부채비율 1000%. 아시겠어요? 아니 부채비율 1000% 기업을 먹을 게 뭐가 있다고 그걸 해먹어. 그러니까 그 당시 신문 세력은 뭐냐면, 미국에 그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80년을 시작을 하면서 요즘 얘기하는 뭐 글로벌 어젠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글로벌 어젠다. 크게 두 가지 화두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완성 제조업의 업체의 구조조정. 두 번째는 그 유명한 신자유주의의 본격화. 이게 최대 화두가 그거였다. 그러니까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이었고, 우리나라는 전두환 장군이었고, 509하고, 그리고 영국은 누구야? 그 유명한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죠. 같이 이렇게 출발을 한 거라. 그 글로벌 어젠다를 통해서. 그래서 그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크라이슬러 자동차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여러분, 크라이슬러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뭡니까? 아이아코카 회장이죠. 제너럴 일렉트릭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뭡니까? 제이크 웰치. 근데 이 명성을 날렸다고. 구조조정을 성공한 최고 교육자의 표본으로 꽤 유명한 명성을 얻었던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성공을 했어. 구조조정을 공적 자금 투입을 하고 결국 회수에 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레이건 행정부의 책상에 이제 보고서가 하나 올라갑니다. 가망 없다. 왜? 이 문제는 뭐냐? 노동 생산성이야,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은 우위를 점할 수 없다. 결론은 아웃소싱을 줘야 된다. 그래서 시작된 게 뭐야? 중국이지. 그때부터 이제 세계의 공장을 중국으로 옮긴 거예요. 노동 생산성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 신군부, 전두환 장관 신군부는 발을 맞춘 거야, 호흡을. 그래서 국제그룹 하나, 부채별 1000%인 국제그룹을 한번 구조적으로 하면서 정부의 미국처럼 공적 자금이 얼마나 들은지 계산기를 두들겨 본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자금이 얼마였냐면, 정부 자금이 얼마나 들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한 1600억? 1800억이 들었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었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미국식의 구조조정은 우리가 안 맞아. 안 되겠다, 야. 정부 지출 줄이고, 국제그룹 해체 이후에 나온 정책이 뭡니까? 그게 바로 업종 전문화입니다, 업종 전문화. 우리식에 맞는 구조조정을 그때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업종 전문화가 뭐냐면,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승용차 만드는 회사 있죠? 아니면 트럭 만드는 회사 있고, 석유차 만드는 회사 따로 지정을 해줬어요. 중복 투자가 안 되니까. 그냥 구조조정을 해보니까, 국제그룹 해체해서 한번 해보니까 정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안 맞는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업종 전문화라고.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했던 게 전두환 장군의 5억 9억. 잘했어. 근데 그걸 모르고, 아직도, 전두환 나쁜 놈, 그런데 하는 거는 미련한 거지. 그러니까, 군사작전의 일부로서 흔히 사용하는 전략이 성동격사라는 거. 그리고, 전두환 장군을 여러분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군사작전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태균 리스트, 이게 명태균 사태 찡하고, 유명한 바는, 지난 4월 총선에 걸레내지 못한 당내 친중 인사들에 대한 확인 사설이에요. 이게 찐입니다, 찐. 한번 볼까요? 몇 면들을 한번 보자고. 명태균 리스트. 공통점이 있어. 한정위원연맹에 이름을 올린 인물과 여시제. 대표적인 친중 싱크탱크죠? 이름 바꿔서 하더라고. 공통점이 하다. 어디 보자. 김은혜 의원도 있네? 오세훈 알고. 콩카콜라는 아이고, 나경원이 여기 또 있네? 대일민국. 빠로. 자유대 행사 참여. 연예는 일대 안 끼는 적 없어. 우리 이거 누구야? 철수형도 있네? 그러니까 요즘 조용하지, 이 사람들. 이거래. 조용하죠?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유죄 판결 이유가 황소 일정이
가파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최대 변수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를 굉장히 박하게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지도자와 협상가로서의 약하다. 저는 이건 PC라고 합니다. 여러분 PC를 여러분 PC를 잘못 알고 있어요. PC는 뭐냐면 직업인으로서의 정치인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협상가로서의 약해. 이미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것보다 더한 독설이 있는 거예요. 이게 PC가 뭐냐면 만약에 자기 정적을 죽여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오늘 나이 오랜 동지이며 정치 친구 아무개 지금 불행한 상황을 얘기를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일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거죠. 속마음. 아이고 속 시원해. 이게 PC라고 이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PC를 이상하게 평화 환경 온갖 고사만 이건 푼수야 푼수. 그건 PC 아니야 바보야.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돼서 PC를 해야 할 정치인들은 귀에 아주 그냥 독설을 막 서슴지 않고 위트와 풍자 유머를 해야 할 우리 같은 사람들은 PC를 하고 자빠지냐고. 아이 나 참. 아유 진짜 다들 제정신들이 아니야.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자와 협상과를 이렇게 임하는 이 말입니다. 속내는 야 하라는 대북 중재는 안 하고 대북팔이라니 이 모지리 같은 걸 그런 거 맞죠? 맞아요. 남부유럽 왜 이렇게 폭발을 했겠습니까? 3.1 하우스 폭성. 얘네들은 대북팔이를 한 거야. 예를 하나 들어 설명을 할게요. 조금 있으면 김경태인가? 쌍방울 대북 선거, 그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김성태 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앞세우고 이제 김정은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딜을 거는 거지. 김정은한테 내가 야 굴 한 박스 내가 갖다 줄게. 여기 일을 한번 잘해보자. 이러는 거야.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 갖다 주겠다는데 거부하나? 오케이 콜을 하겠지. 그러면 김정은은 한 박스에 굴미가 한 12마리라고 칩시다. 그러면 김정은 같은 경우는 개선을 몇 마리를 넣겠어요? 12마리? 아니죠. 한 1마리에서 9마리 정도 개선을 넣는다고. 왜냐면 중간에 커미션도 있고, 그러니까 한 10% 20% 커미션 하고 9마리 한 1마리 개선에 넣는다고. 그럼 정말 넣고, 그럼 이제 자기 부하들한테 생색 좀 내겠지. 야 내가 내 덕에 말이야 너희들 굴배야 어디 오래됐지 말이야. 야 와인 한잔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생색 한번 내고 그 굴박스가 왔어. 야 열어보라고. 9마리야 이거 맨거 9마리 10마리는 거냐. 생선 대가리만 있는 거야. 다 먹고 다 발라먹고 생선 가시하고 생선 대가리 먹은 거야. 열차 받아 안 받아? 봤죠? 아시겠죠? 왜 연락사무소가 3점을 하우스 복사했는지, 왜 삶은 소대가리 얘기했는지. 얘네들은 이런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대북팔이 독립운동이요? 아니야. 독립운동 8일을 하는 거지. 반일 선동? 반일 8일을 하는 거 아니야. 위안부? 소녀상 8일을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맞죠? 얘네들은 이런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 결론을 내려보면 이재명 유죄 판결이 앞으로 이제 그 다음 대선 전에 종결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이유는 첫째, 트럼프 대통령 이기 출범 시기가 맞물리는 거죠. 선거 시기를 정하고 예상과는 다른 형국, 선거되었고,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문재인 정부를 경험을 해봤잖아. 그리고 하노이 회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총선을 맞았어요. 문재인 정부한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경험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좌파 세력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상을 하고 배팅을 했던 윤석열 정부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에 걸맞는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출범 최대 과제가 뭐예요? 국내 친중 세력의 척결입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그 위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뭐 해양 세력이 편입이 됐고, 또 해양 세력의 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지정학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도 그렇고, 연일 이명박 박근혜 때가 어마어마하게 심했거든. 친중세. 그거 지금 정리를 하는 거라.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앞으로 전개될 이재명 관련 재판 선고는 대선 이전에 완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정치 일정들이 말들이 많은데, 저는 거의 대부분의 야권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여권입니다. 여권. 국민의힘 내부의 분화 과정이 앞으로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어차피 지지 면멸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재명의 다른 타진을 본다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이미 거대 양당이 줄 수 있는 이점이 없다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거대 양당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배고 이쪽은 배야. 사과야. 사과는 사과, 배는 배지. 여기에도 무슨 거대 양당입니까? 그러니까 버릴 때가 됐죠. 버리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분화 과정에 이게 최대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응?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향후 전개될 정치 일정이 야권이 아니면 여권의 분화 과정이 될 것이다. 설명이 이전 강의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부연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이건 지난 강의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정치 세력이 크게 4개 세력이 있다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 그리고 이재명을 감화의지로 한 NL 주사파, 민족해방주의 세력, 그리고 전향한 PD계 운동권 세력, 일명 뉴라이트 세력, 그리고 트로이 목마 세력. 똥파리 누군지 아시죠? 똥파리 학반. 그리고 낙지 누군지 아시죠? 어머니 이런 거. 트로이 목마 세력, 민족 해방주의 세력, 뉴라이트 세력, 구유 세력, 이렇게 크게 네 세력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보수 세력과 뉴라이트가 지금 5월 동조를 하고 있어요. 이걸 깨야 된다고 내가 눈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화가 일어나야 돼. 여기서. 이건 어차피 이재명 보다 435 선거 보정도 배선해야 되고, 이쪽은 이제 앞으로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권발 분화 과정이 된다. 근데 그 핵심 키포인트를 누가 갖고 있는? 한동훈 대표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뉴라이트 세력을 가든 아니면 윤석열 그 대통령하고 보수세로 가든 분할 됐으면 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분하면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중심은 윤석열과 한동훈이기 때문에 지금 뭐 대립과를 세우고 있네 뭐 어쩌나는데 어느 댓글에 보니까 뭐 합의 대련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 제가 동의합니다. 맞아요. 합의 대련.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립과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공통 분모가 있어요. 공유하는 가치가. 글로벌 어젠다에 걸맞은 미션이 있다. 미션. 거기에 대해서 의견 같이 해요. 그리고 서로 존경하는 검찰 성후배고.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그 대표 중심으로 된 그 여권말 분화가 앞으로 최대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건 뭐야? 지난번에 제가 총업 야구부 예를 들어가지고 그 TK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를 얘기했죠. 뭐 1970년대 그 총업 야구부가 창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77년에 그 봉황대회를 우승해요. 최초로. 근데 그 우승 주역이 서울 사람이 아니야. 대구입니다. 대검고등학교 출신이야. 해체됐거든. 그러니까 해체된 대원 고등학교 출신을 받아서 이제 만든 그 팀을 구성을 해서 우승을 해요. 그리고 그때 감독이 김성 감독이고 MVP는 조부인은 감독이죠. 지금 감독. 그때 당시 포스였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충안고등학교하고 그 대구는 인연이 깊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구는 찰떡궁합이 다 내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새롭게 또 그 발굴한 또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요. 여러분 그 동대문동료 아시죠? 이게 이제 철거된 게 2008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 철거되기 직전 마지막 전국대회, 전국 고등학교 야구대회가 뭐였냐면 봉황대교였어요. 2007년도. 근데 결승전 누가 있냐면 충안고등학교에 덕수고가 있습니다. 그때 우승이 누가 있을까요? 충안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아니 그때 현장에 있었어. 그때 뭐 있었지. 그때 뭐 동창 모임하고 동문 모임 그 활동을 하느라고 그때 있었는데, 그 충안고등학교는 거의 전통이 있어요. 우승을 하면 그 전교생이 걸어갑니다. 학교까지. 그 무학자 보기를 건너서 그 학교까지 가요. 가가지고 그럼 가면 이제 교문에 그 이사장님이 나와 계셔. 그리고 일일이 악수를 해. 그리고 위로를 하고, 그리고 다 모여가지고 응원가 한번 부르고 해설하는 그 전통이 있는데, 그 당시에 밤 늦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MVP가 누구였지? 홍상장. 지금 VP 사장님 하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게 그 당시에는 쎄한 거야. 왜냐면 이거 육사에 현장 아니야. 육사 철거된 마지막 전국대회 우승자가 충안고. 그때도 쎄했지만 지금 그 당시를 돌아보면 뭐 스물스물 향기가 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있어요. 1982년입니다. 1982년이면 프로야구가 출범하던 그 해예요. 근데 1982년 청룡기 2회전에 군산상과 충안과 맞붙습니다. 그리고 야간 경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야간 경기를 생중계를 합니다.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그때.
그러니까 난 내 기억이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야구 대회를 야간 경기로 하고 그 생중계를 한 거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대급의 명승부 기록을 합니다. 그 결과는 13대 8로 군산상고가 이겨요. 그 중앙고는 역전패를 당했죠. 그리고 군산상고 그때 에이스가 누구였냐? 조계현입니다. 8승점. 와, 내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나? 그때 얼마나 욕했는데.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해.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 그 조계현. 아무튼 그때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리고 이 대회, 경기를 통해서 군산상고는 역전의 명수라는 타이틀을 획득을 하죠. 그리고 중앙고는 징크스를 넣었습니다. 이 경기 이후 한 번도 청룡기를 우승을 못해요. 희한하지? 왜 징크스가 있긴 있나봐. 그러니까 다른 대회를 다 우승을 해봤거든요. 뭐 보항대기, 뭐 황금사자기, 대통령이 다 우승을 해봤는데 유독 이 청룡기를 우승을 못해요. 그러니까 징크스를 얻은 거죠. 근데 드디어 우승을 한 건데 2021년 9월에 거의 40년 만에 청룡기를 우승을 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은 누구냐? 군산상고입니다. 이것도 뭐야? 이것도 스물스물 향기가 나네. 이거 뭐지? 그리고 21년 그 9월 그 당시가 어떤 시기냐면 윤석열 그 당시 그 검찰총장이었죠? 3월달에 사표를 냈더라고. 그다음에 법무장관이 누구야? 추미애죠? 추미애가 티격태격하고 3월달에 사표를 내고 대선 출정 준비를 하던 그 시기야. 그 시기에 우승을 해. 청룡기를 40년 만에. 그것도 상대가 군산상고. 리턴 매치. 복수열전을 성공을 해. 이거 뭐지? 그런 거야. 우연이겠죠, 그죠? 근데 우연일까?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무슨 냄새. 그래서 내가 소설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사법시험을 합격한 91년이거든요. 그 검색 유명한 게 94년. 91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94년 검사에 임명되던 그 시점에 이미 눈에 띄었던 사람이 분명해 보여요. 그들의 입장에서 눈에 띄었던 입장이었고 오랫동안 관찰 대상이었던 인물이 분명하다. 왜냐?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언제냐면 79년도에요. 11억이 있던 해. 그해 1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생 신분으로 11월 경험하고 신공부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991년도에 사법시험을 합격해요. 그럼 1991년은 무슨 해입니까? 노태우 정부 말기죠. 그러니까 난 이해해요. 그냥 응답하라 1988 뭐 그런 드라마도 있지만 지금 시대에 보면 1988 80년대는 저기 향수가 있죠. 지금 돌이켜보면 참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절로 그 청년 시대로 돌아간다면 특히 출세를 생각을 하는 젊은 청년들의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1980년대는 하수상한 세상입니다. 네. 신군부 세력이라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신군부 세력은 이미 시효가 정해져 있는 그 세력이에요. 군사정권이고 왜냐하면 11.5를 경험을 했잖아요. 11.5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신군부 세력은 이미 시효가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말은 당연히 해피엔딩은 아니겠지.
그러면 출세를 생각하고 있는 젊은 청춘의 입장에서 자기 인생을 신부모 세력에 베팅을 할까? 아니죠? 그죠?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신군부 세력에 동조를 할까? 그건 호불호 갈려요. 그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인생을 베팅할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젊은 청춘으로 돌아간다면. 그렇죠? 그런 경험을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80년대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친구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누가 봐도 저 친구 능력이 있어, 그리고 똑똑해, 머리가 좋아. 근데 누구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해. 왜?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거야, 자기 진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세가 아닌 다른 길을 모색을 하는 거죠. 뭐 그림도 그리고, 뭐 기타도 치고, 싸움도 해보고, 뭐 저기 참 뭐 해보고, 아니면 날래리 사원도 해보고, 뭐 그러는 거라고. 딱 그런 사례를 많이 봤다니까. 그러니까 이해해, 나는 그런 거.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1980년대 청춘들의 고민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난 이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91년 사고 시험을 합격을 하고 94년 검사 임용을 할 때 이 분은 분명히 눈에 띄었을 게 분명해요. 왜? 구슬을 냈어. 특이하잖아. 구슬을 냈어, 구슬. 그리고 실력이 나쁘지가 않아. 나쁘지 않은 실력에 구슬을 내. 그리고 천성이 건달이야. 눈에 띄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나이를 이제 먹어가지만 후배들이나 뭐 젊은 친구들 보면 그렇게 놀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더러. 야, 요즘 세상에 저런 애도 있어? 오, 제법이야. 뭐 이런 거. 아니면 잘 컸네. 뭐 이런 거. 아마 분명히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그런 측면으로 눈에 띄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결과물로. 대통령이 잘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본 건데, 윤석열하고 TK는 뭐 찰떡궁합이다. 이거 데이터로 확인이 돼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언제 내가 작성을 했냐면, 20대 대선 때. 아니, 여러분, 밤 꼬박 새셨잖아요. 저도 꼬박 샀어요. 밤은 못 자게. 오물표. 영 세는 김에 뭔가 어떤 패턴이 보이더라고. 포인트 패턴이 뭐냐면, 호남이지? 호남의 몰표를, 이거, 견제하는 어떤 지역이 있지 않을까? 그게 혹시 TK가 아닐까? 대구 경북? 그것도 옳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선거관리위원회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보여. 그러니까, 이걸 한번 데이터로 내가 한번 확인을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역대 대선 결과를 한번 쭉 엑셀 틀어놓고 한번 보니까 맞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타 지역은 뭐 변별력이 없어서 빼버리고 서울, 경기, 수도권과 호남만 여기다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대구, 경북을 따로 이제 띄워놨어요. 광주, 전남은 뭐 거의 몰표 아닙니까? 보세요. 대구, 경북 거의 상쇄를 하지? 그죠? 대구, 경북이 상쇄를 해. 3분의 2 이상을 상쇄를 하더라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대선 후보의 대구, 경북의 득표를 보십시오. 18대 대선의 박근혜 그 당시 후보, 별 차이 없죠. 거의 뭐 박근혜 후보에 육박하는 득표를 얻었습니다.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PK, TK를 망라하고 그런 투표를 못 본다는 거죠. 그게 아마도 어떤 연결고리 아까 뭐 이상하게 그 코드가 맞는 게 있는 게 있어요. 충암하고 대구하고 관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재미있게 한번 이걸 확인을 하고 여러분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당 대표 경선할 때 한동훈 대표 대구 가서 대구 기자들하고 강대하며 하는 걸 봤는데 대구를 찾았죠. 나의 정치적 출신. 내가 보수다. 한동훈 그 대표가 그때 갔던 대구로 갔던 장면이 기억이 나서 한번 올려봤는데 눈치가 빠른 거지. 내가 머리가 좋은 거야. 괜찮아요. 그렇게. 그래서 지난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 세력의 거의 네 부류 그리고 국민의힘 여권의 분화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궁극적인, 제가 개인적으로 그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을 제가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제2지와 그러니까 보수죠. 보수가 분할을 해서 그 개인의 재산권을 더 중요시하는 자유주의 세력과 그리고 공익을 더 중요시하는 공화주의 세력이 얼굴을 마주보는 하여튼 거대 양당을 형성하는,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에 위해를 가하는 NLG 민족해방 시민 좌파 세력, 그리고 뉴라이트 시민 좌파 세력을, 그리고 트로이 목마 세력, 또 무정부주의자, 그리고 간첩 세력, 그리고 테러, 앞으로 이제 테러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위해를 가하는 그 위해 세력으로부터의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거대 양당의 순기능이 발휘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이라는, 아니,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이 아니에요. 정치 지형을 보세요. 지금 사와 배를 갖다 놓고 지금 비교를 하라니, 이게 무슨 정치 지형이야. 성철 스님이 말이 맞았잖아요, 결국. 80년대 초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맞죠? 지금도 그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 이게 무슨 선진국입니까? 선진국 아니야, 아직. 그러니까, 비로소, 앞으로 전개될 여권발 분해 과정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안정적인 거대 양당의 순기능이 발휘가 된다면, 이게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죠. 맞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기대해보고, 이거 저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좀 봤거든. 근데 어쩌면 이런 트럼프 행정부 이익을 맞아서 또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처리가 빨라짐으로써 오히려 빨라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관찰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도 한번 제 강의 한번 보시고 사고를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징계될 뉴스에 대해서 한번 핵심을 가지고 제가 제시하는 핵심을 관찰을 해보시고 즐기시는 게 낫잖아요. 우리 어차피 구역군인데. 제가 이렇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역사 관련 큰 그림. 그리고 여러분하고, 왜냐면 여러분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 사고의 틀과 제가 바라보는 사고의 틀이 좀 달라요. 저처럼 역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없고. 그 어떤 가정을 정하고
또 모형을 설정하고 실증이라는 관찰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회과학적 접근 방식으로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의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본업이 좀 있는 사람이라 자주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오겠죠. 저도 이제 노력을 해서, 그나저나 우리 은퇴도 못하게 생겨서 응? 정년 연장한다고 그러고 노인 인구를 75세로 올리고 난리가 아니네 지금. 아무튼 저도 노력을 해서 유튜브 강의가 업이 되는 그런 날이 학수고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주 올려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